사실은 인지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실험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장기 기억의 특성은 이런 건가 보다, 이런 효과가 있는가 보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런더스라는 사람의 장기 기억에 대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대학생들한테 단어를 주는 거예요. 단어 목록을 주면서 한 단어당 5초 동안 큰 소리로 반복해봐 라고 해서 총 20개의 단어를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억을 하는지를 보려고요. 그랬더니 이제 기억하는 단어를 나중에 네가 좀 전에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단어를 말해봐 라고 했더니 목록의 시작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단어들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런더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계열 위치의 효과다, 서열 위치의 효과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목록의 처음과 그리고 목록의 끝에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기억한다라는 거, 이거 두 개는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이 더 잘 회상되는 거는 초두 효과예요. 초두 효과는 뭘 반영하냐면 장기 기억을 반영해요. 왜냐하면 목록 20개 단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있던 것을 계속 되뇌었잖아요. 되뇌었기 때문에 내가 되뇌이면서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장기 기억을 반영한다라고 하고요. 목록의 맨 끝에 있는 거, 가장 최근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최신 효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초반에 지난 그 시기에 지난 강의에 의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 의미적인 어떤 기억들이 잘 기억이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억의 의미망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이실까요? 보면은 이렇게 마디로 막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동물이다. 그럼 여긴 새야. 잘 안 써지네요. 새, 얘는 물고기야. 그러면 나름의 정의들이 있겠죠. 뭐 새는 하늘에서 나는 거, 뭐 날개가 있는 거,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거,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죠. 또 새에서 새 안에 어떤 뭐 참새, 비둘기 쭉쭉쭉쭉 넘어가겠죠. 이런 어떤 의미망을 가지고 의미 정보가 하나의 개념과 다른 개념을 서로 연결해서 구조화, 조직화를 이룬다. 이 뜻이다. 그래서 기억의 의미망 모형이다 라고 하면 지금 이 그림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막 이렇게 샜는데 동물, 뭐 새, 물고기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 이런 의미망 모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미망이 위계적으로 이 상위 개념 혹은 하위 개념의 집합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념인 마디, 그리고 또 다른 마디가 연결되는 교차점. 그러니까 뭐 개념의 교차점이라면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의 개념의 교차점. 이런 것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판단 시간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망으로 굉장히 연결이 잘 있으면 판단이 굉장히 빨라지는데, 그게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연결이 잘 안 돼 있으면 판단 시간이 느려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터랑 빵은 연결이 좀 되어 있죠. 빵에 버터를 발라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버터와 빵은 사실은 가까이 있는데요. 버터랑 간호사는요, 뜬금이 사실은 없죠. 조금 개념적으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판단을 할 때 버터와 빵보다 버터랑 간호사가 걸리는 시간이 빠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이 의미망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의 마디가 멀면 멀수록 그 판단하는 시간이 느려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기억에 관한 연구와 기억술의 두 번째는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라는 얘기는 좀 들어보셨죠? 메타라고 한다면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사고. 그래서
사고를 바라보는 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이해하고 주의 집중하고 뭐 여러 의사교류를 하고 모든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메타라는 건 마치 나를 어떤 제3의 관찰자가 돼서 나를 또 바라보는 것,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메타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 해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 계획, 수행, 평가, 수정 과정을 거쳐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데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에 관한 이제 기억술의 세 번째는 단기 기억에서의 청킹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청킹. 청킹으로 가기 전에 청크가 뭐냐라고 한다면 단기 기억의 저장 단위예요. 우리가 이런 숫자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많이 단위로 끊어 보겠죠. 보면 10, 100, 1000, 만으로 나뉘어지잖아요. 10, 100, 1000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라고 우리가 의미로 단위를 이렇게 나누는데, 청크라는 것은 단기 기억의 저장 단위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보여지는 청크는 4개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청크는 단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는 단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청킹은 지금 제가 한 거예요. 뭔가 효율적으로 한 가지 숫자처럼 보이는데 기억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기억하기 쉽게 유의미한 단위로 묶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계좌번호 같은 거 외울 때도 뭐 3개, 4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런 과정 자체가 청킹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킹은요, 단기 기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기억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킹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극을 의미 있게 연결시키거나 혹은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큰 묶음으로 조합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잘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기억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거다. 우리가 초반에 단기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잖아요. 뭔가 제한되어 있는데 제한된 단기 기억의 수용량을 증가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의 청킹이 기억술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기억의 인출이에요. 기억된 것을 어떻게 떠오르느냐. 그런데 거기에 설단 현상, 대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으셨어요? 혀 끝에서는 되게 맴도는데 막상 떠올리지가 않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자기 이름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날 듯도 한데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설단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혀 끝에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설단 현상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것은 인출 실패한 거다. 인출에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기억을 못한 게 아니라 인출에 실패한 거다. 그래서 기억에 저장된 정보의 일시적인 인출의 불능이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라고 했을 때 옆에서 성이 노씨 아니었어? 맞다 라고 하면서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단서가 있을 경우에는 인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설단 상태는 대체로 그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를 인출하지 못한다고요. 고유 명사가 뭐가 있겠어요? 뭐 사람의 이름이나 그런 어떤 그 지명의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고유명사가 잘 설단 현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개념이나 지식의 연결고리, 실은 일반적인 것들은 연결고리가 되게 많잖아요. 아까 뭐 버터빵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연결고리가 많은데 그런 연결고리가 사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설단 현상에서 많이 나타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억 인출에 대해서 또 설단 현상과 관련해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 맥락 효과입니다. 맥락 효과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학습을 했던 환경, 그 환경과 같은 환경에서 더 잘 회상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내가 요 책상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시험도 요 책상에서 보면 되게 잘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사실은 맥락 효과입니다. 그래서 학습 맥락과 검사 맥락이 동일할 때 잘 회상이 된다라고 해요.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수중 다이버들한테 물속에서도 학습을 하게 하고 해변가에서도 학습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물속에서 학습했을 때와 같은 환경, 해변가에서 했을 때랑 같은 환경에서 더 잘 회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하는 맥락과 검사하는 맥락이 동일할 때 잘 회상이 되는구나. 그런 어떤 실험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설들이 검증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맥락 효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형성되는 맥락에서 온 단서. 실은 내가 이거를 외우기 위해서 어떤 맥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맥락이라는 건 수중이라면은 어떤 그 물속에 아주 잠잠한 어떤 소리라든지 아니면 그 어둠이라든지 그런 맥락들이 사실은 단서가 돼서 회상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 기억을 재활성화한다. 실제로 이런 맥락 효과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범죄 사건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목격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목격한 현상, 그 맥락과 다른 곳에서 재인을 잘 못하고 회상을 잘 못하는데 동일한 장소로 가게 됐을 때 정보 인출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목격자 진술을 위해서 적용되기도 한다. 이 맥락 효과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는 반복 연습이에요. 반복 연습. 잘 되새김을 많이 하는 거. 그렇게 되면 기억력이 향상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킹 같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식 체계와 연결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지가 정서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정서와 인지는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이나 경험에 대한 나의 흥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해관계. 이렇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돼. 이렇게 하면 돈이 생겨. 이런 것들, 이런 이해관계도 사실은 기억력 향상의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학습과 관련한 책임감이 있을 때 기억력 향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억과 더불어서 큰 주제죠. 망각. 망각이 뭘까요? 망각의 의의와 특징 보시면요. 기억한 학습이 약화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재생이 안 되는 현상. 잊어버렸어. 재생이 안 돼. 뭔지 몰라. 그게 이제 망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억의 흔적이 현재 학습 경험과 연결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장기 기억 속의 내용이 의식화에 이르지 못하는 것. 사실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떠올라지지 않는 것. 기억의 흔적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흔적이 현재 학습 경험이랑 연결이 되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망각은요, 사실 우리가 그 기억에서 기명, 파지, 재생, 재인 이런 얘기 했잖아요. 파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지에 대해서 동일한 현상을 다른 측면으로 보는 것이 망각이다. 그래서 기억을 우리가 파지한다라고 하는데 망각도 파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기억의 망각은요,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혹은 다른 정보의 간섭에 의해서 생겨요. 어떤 새로운 정보가 유입이 되거나 혹은 이전 정보 때문에 간섭에 의해서 망각이 생긴다면 장기 기억의 망각은요, 인출 실패로 봅니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이제 인출되지 않았다, 실패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에빙하우스죠. 에빙하우스의 이제 망각 곡선. 그래서 이제 이런 곡선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파지 망각량이 어느 정도냐, 이 파지 망각량을 여기로 두고요, 시간의 경과를 이쪽 측으로 뒀을 때 이런 그래프를 형성하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파지량 망각량의 변화 양상을 도표로 나타나는 것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에요. 이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성인들한테 1200개 어마어마하죠? 1200개 무의미 절차, 의미가 없어요. 그런 자료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이게 얼마나 망각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이 실험을 했고, 그거의 도표가 이제 망각 곡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봤더니요, 학습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양이 망각이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뚝 떨어지지만 그 다음에 좀 완만한 그래프를 보이죠. 학습학 직후에 상당량의 망각이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로는 점차 완만하게 진행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학습 1시간 후에 망각률이 55%래요. 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금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라고 하신다면, 되게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라고 좀 위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망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죠? 망각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망각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멸 이론, 흔적이 쇠퇴한다, 흔적 쇠퇴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간섭 이론, 다른 것들의 간섭으로 인해서 망각이 이루어진다는 거. 단서 의존 망각 이론, 응고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흔적 쇠퇴 이론은요, 기억은 기본적으로 영구적이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망각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연필로 써놓으면 나중에 흔적도 없이 좀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바래지는 것들. 그게 되게 필연적이잖아요. 지우개로 지우지 않아도. 그래서 이 이론도 사실은 필연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퇴색되듯이 기억의 흔적도 쇠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들이 말하는 그 망각에서 어느 과정에서 일어나냐면, 망각은 기억의 과정 중 저장 단계에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학습 내용을 계속 사용했을 때는 기억의 흔적이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이론의 한계는 뭐냐면, 저장 단계 파지 기간 동안 망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별로 증명을 잘 못해요. 어떤 실험이 있냐면, 이 파지 기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 집단 A는 오전 중, 실험 집단 B는 잠자는 기간 중에 무언가를 이제 기억하게 만드는 과제를 줘요. 그리고 나서 활동을 하게 만들어요. 오전에서 실험을 한 집단은 활동을 하겠죠. 다른 활동을 하고 다시 실험실에 와서 검사를 하고 또 활동을 하고 다시 실험실에 와서 검사를 하고, 야간에 실험을 진행한 사람들은 잠을 자다가 오겠죠. 자다가 다시 오고 자다가 다시 오고. 네. 그래서 기간과 시간은 똑같지만 이 사람들이 아침이냐 저녁이냐에 따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망각량이 같더냐, 사실은 이 파지 기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똑같으면 사실은 기억량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망각량도 똑같아야 되고. 그랬더니 두 집단 사이에서 뭐가 더 망각이 더 쉽게 일어났냐면 A 집단이라는 거예요. 기간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을 통해서 파지 기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설명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간섭 이론이에요.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학습을 하면 그 학습은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간섭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회상할 때 다른 정보의 유입으로 정보들 간의 경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간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후 다른 간섭이 없을 경우에는 망각이 안 된다. 그래서 간섭이 있을 때 망각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행 간섭, 순행 간섭으로 나뉩니다. 역행 간섭은 뭐냐면 선행 학습이 그러니까 먼저 했던 학습이 후행 학습에 영향을 받아서 낮은 회상률을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 학습한 정보가 먼저 학습한 정보를 간섭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그리고 순행 간섭은 후행에 했던 학습이 선행 학습에 영향을 받아서 낮은 회상률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먼저 학습한 게 나중에 학습한 것을 간섭하는 것. 이게 순행 간섭이다. 그래서 간섭 이론은 이전에 했던 경험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 새로운 정보의 유입으로 인해서 정보들 간의 경합이 발생하고 그런 간섭 때문에 망각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서의존 망각 이론은 정보 처리적인 관점에서 망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망각을 인출의 실패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는 적절한 인출 단서가 부족할 때에 기억에 실패하는 거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에 저장된 내용은 인출의 유무와 상관없이 대부분 남아있다. 그래서 인출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망각이 하게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망각은 실은 저장의 문제가 아니라 인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서 의존 망각 이론. 그래서 적절한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억에서 실패하는 거고 인출에서 실패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응고 이론이에요. 이 응고 이론은 생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지 기간 중에 기억을 저장하는 단계에서 휴식이나 활동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시간이 사실은 필요한데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은 일정량의 시간적 경과가 필요하다. 응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경계는 기억으로 응고하기 위해서 정기적 발량 활동을 수행하는데 그러려면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충분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응고를 위한 화학적 상태가 구축되지 않으면 망각이 일어나는 거다. 제대로 응고화가 안 되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우선은 학습 내용을요 의미 있고 논리적인 지식 체계로 유도해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가 더 기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동기화된 학습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동기화된, 무조건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어떤 동기화된 학습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습득한 후에 다음 학습으로 이행해야지 간섭받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복습의 시기가 최초 학습에 가까울수록 처음에 내가 학습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되뇌이는 시간이 빨라야지 기명과 파지에 효과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분산학습이 집중학습보다 파지에 효과적이다. 분산학습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매번 40분씩 이렇게 공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벼락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벼락치기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기억된 자료 간의 간섭은 파지를 저해한다. 그리고 초과학습은 망각을 방지한다. 그래서 학습을 많이 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망각에 대해서 어떤 이론들이 있고 망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이론들은 어떤 것들을 지지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